지금은 한국을 건드리지 마. 워싱턴의 베테랑 노장들이 나지막이 뱉은 한마디. 그와 동시에 미국 안보라인이 수십 년간 금기시해온 두 단어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반대도 경고도 아닌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허락을 구하던 나라에서 당당히 거래의 조건을 제한하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오랜만에 한국 화이팅 댓글로 대한민국의 당당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보고서 첫 장에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안보 분석에 바쳤지만 이 두 줄을 한 페이지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따로 보면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같이 보면 금기였죠. 한국 대통령이 그 금기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입에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워싱턴이 뭐라고 말할지 말이죠.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버트 헤이즈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안보전략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워싱턴 외곽의 한 싱크탱크에서 동북아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꼭 30년째입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의진이 신념이니 하는 말들은 별로 믿지 않아요. 국가는 의지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볼 때도 제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강한 나라.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 그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제 판단이었습니다. 2026년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워싱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창밖으로는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책상에 앉아 동북아 전략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었죠. 한국 관련 보고서는 언제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굳건한 한미동맹, 주한미군, 수십 년 동안 늘 같은 틀 안에서 돌아가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가벼운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제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식 국가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을 공식화한다는 문장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전작권, 핵잠수함, 미국 안보라인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민감하게 다뤄온 두 단어였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꺼내는 일은 외교적으로 거의 금기에 가까운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정식 국가 계획으로 말이죠.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이 시도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결국 그 계획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결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료 한 사람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도 같은 보고서를 들고 있더군요. 이번엔 한국이 좀 세게 나왔네요. 제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세게 나오면 뭐 합니까? 결국 늘 그랬듯이 워싱턴이 정리하겠죠. 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한두 번 본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마음으로 다음 절차를 기다렸어요. 곧 국무부에서 신중한 논평이 나올 테고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틀을 강조할 테고 백악관은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평소 같았으면 벌써 즉각적인 선 긋기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발언을 했다면 워싱턴의 누군가는 반드시 입을 열었어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국무부도 국방부도 백악관도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가 이전과는 달랐거든요. 며칠 뒤 저는 정기적으로 나가던 점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세월 안보 분야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누군가 코웃음을 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한국이 무리수를 두는군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가볍게 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건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지켜보다니요? 늘 하던 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저보다 한참 선배인 인사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로버트, 요즘 한국은 예전 한국이 아닐세. 순간 식탁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려 했습니다. 선배님, 그건 매번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한국은 늘 강해지고 있었죠. 그래도 결론은 항상 같았고요. 선배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단호하게 의견을 내던 사람이 그날따라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예전 한국이 아니다.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물론 저도 한국이 성장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만만치 않은 군사력, 탄탄한 제조업.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미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성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권과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동맹 질서의 가장 예민한 핵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워싱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비슷한 시도를 했을 때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답은 분명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넘기면 넘길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번엔 그 익숙한 패턴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워싱턴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두운 워싱턴 거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확신이 그날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워싱턴은 무엇을 알고 있길래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아는 채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한동안 잠을 설쳤어요.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은 늘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이 과거에 이 카드를 어떻게 만지작거려 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늘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자료의 첫 장을 펼치자 1990년대 초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무렵 한국 해군 내부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더군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한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방위산업도 변변치 않았고 조선업도 지금처럼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몇몇 해군 장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핵 위협에 맞서려면 오래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조용한 신호가 전해졌고 계획은 소리 없이 접혔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넘길수록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극비리의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더군요. 서류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번호가 붙은 연구사업이었지만 그 실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나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외부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은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에서 눈을 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거의 손에 잡힐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멈춰서는 것. 전자권 문제도 들여다보니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한국은 2012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명확한 날짜까지 못 박은 약속이었죠. 그런데 막상 2012년이 다가오자 그 시점은 201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자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인 날짜 자체가 사라졌어요.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한다. 그렇게 표현은 바뀌었지만 그 조건이 정확히 언제 충족되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매번 성실하게 조건을 채워나갔지만 결승선은 그때마다 저만치 더 뒤로 물러나 있었던 셈이죠.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무렵 마침 한국 측 인사 한 사람과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국제안보회의에서 알게 된 한국 국방 분야의 정통한 연구자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매번 이렇게 막히는데도 계속 시도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헤이즈 박사님, 막힌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꿈을 접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늘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묻자 그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산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답답한 세월이었죠. 분명히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매번 마지막 문턱에서 누군가 고개를 젓곤 했으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둔 감정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건데 그 당연한 권리를 두고 늘 허락을 구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맹의 질서니 비확산 체제니 하는 논리로 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그 말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것. 저는 다시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기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핵잠수함 전작권. 시기도 달랐고 정권도 달랐고 추진했던 사람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말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다 싶은 마지막 순간 어김없이 같은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문 앞에서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안심이 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분명한 패턴이 있다면 이번 일도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한국은 또 한 번 기다리라는 답을 듣게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저는 자료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례에는 반드시 미국의 분명한 반대 신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교 문서든 비공식 채널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호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선언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과거와 달리 아무런 반대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었어요. 역사는 분명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미국의 반응만 빼고 말이죠. 며칠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수없이 막혔으면서도 어째서 그 무거운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걸까요? 보통의 나라라면 진작에 단념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제가 알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았을 뿐이었죠. 1990년대 이후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바꿔가며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잠수함 설계 역량을 다듬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원자로 기술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오래 작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한 걸음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셈입니다. 저는 그 끈질김에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전작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집권 세력의 성향이 달라져도 그 목표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서두르려 했고 누군가는 신중하려 했지만 방향 자체를 접은 정부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치 세대를 넘겨가며 같은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논의가 한 걸음씩 진전됩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서서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 어김없이 제동이 걸립니다. 저는 그 반복되는 흐름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무렵 저는 워싱턴에서 오래 일한 옛 동료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수십 년간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저는 그동안 정리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같은 벽에 또 부딪힐 겁니다. 핵잠수함이든 전작권이든 결국 미국이 쥐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자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로버트,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닙니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예외가 나올 때가 됐다는 뜻일 수도 있지. 저는 그 말을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선배님까지 그러시는군요.
요즘 다들 한국 얘기만 나오면 말을 아끼시던데.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저는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다들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굴면서 정작 입을 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모호한 태도가 솔직히 저를 더 조바심 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넘어야 할 장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제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작권 역시 단순한 군사지휘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동맹 질서의 가장 예민한 핵심이었습니다.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과거보다 넘어야 할 문턱이 훨씬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을 움직이려면 핵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료 문제는 양국이 맺은 원자력 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의 검토를 거쳐야 했으며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장도 제각각 조율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의 관문만 넘으면 됐다면 이제는 그 관문이 겹겹이 늘어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구조를 정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지만으로 뚫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고 말이죠. 문득 며칠 전 통화했던 한국 연구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힌 게 아니라 멈춘 거라던 그 표현 말입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멈추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니까요. 한국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끈질겼고 일관됐고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구조의 벽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동안 정리한 분석을 한 편의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아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같은 벽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는 평소의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해주는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모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장벽의 목록도 과거의 사례도 구조적 분석도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 분석이 맞다면 미국은 진작에 한국을 향해 분명한 신호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워싱턴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벽을 굳이 세울 생각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화면에 적힌 그 단정한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지만 현실은 그 논리를 따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보고서를 저장하지 못한 채 화면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망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명 제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워싱턴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가만히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절이 안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헤이즈 박사, 그 회담을 그냥 안보 회담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안보 회담이 아니면 그럼 뭐란 말입니까? 그의 대답은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거래였죠. 정확히는 서로가 필요한 걸 주고받는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걸 쥐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거기에 막대한 대미 투자까지요. 미국도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러니 한국이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무작정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줄 것이 있었고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협상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그려온 그림 속에서 한국은 늘 무언가를 청하는 쪽이었습니다.
핵우산을 부탁하고 무기 도입을 요청하고 안보 공약을 다짐받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국이 미국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은 허락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거래를 하러 간 거였어요. 손에 분명한 패를 쥐고 그 패를 협상 테이블 위에 당당히 올려놓을 줄 아는 나라. 어느새 한국은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쳐 199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그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의 주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리에서라면 누군가는 한국의 무모함을 날카롭게 지적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영 이상했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답답해서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한국의 계획도 결국 무산될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넘기 어려운 벽이 너무 많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선뜻 맞장구를 치지 않았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조심스럽다니요?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과는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다르다. 저는 그 모호한 표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석객의 공기 같은 건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좀 더 밀어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으신 겁니까? 한국이 가진 카드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군에서 오래 복무하고 퇴역한 노장 한 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은 건드리지 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군과 정부를 거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가 실린 경고였어요. 저는 그 말을 애써 가볍게 받아 넘기려 했습니다. 장군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뭐라도 쥐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마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 단호한 침묵 앞에서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건드리지 마. 도대체 무엇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노장의 신중함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았어요. 한 외교 분야 인사와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헤이즈 박사, 한국은 이제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또 듣게 되자 살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하신 겁니까?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워싱턴도 지금 계산 중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귀에 박혔습니다. 계산 중이라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조금씩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손에 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미국이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거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경제 쪽을 넌지시 언급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업이라는 단어를 흘리듯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실체를 또렷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다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정작 핵심에 다다르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근거와 숫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손에 잡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리는 건 모두 단편적인 암시뿐이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 지금은 건드리지 마라. 워싱턴이 계산 중이다. 이 조각들을 아무리 맞춰봐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그 조각들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암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두고 무언가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 제 30년 분석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무슨 수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확신은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들기 전마다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평소에 저라면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가 없다는 건 어쩌면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물음을 거듭 곱씹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워싱턴은 그 카드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기에 저토록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기에 그 밤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도대체 워싱턴이 왜 움직이지 않는가? 왜 한국의 전자권 환수 선언과 핵 잠수함 계획 앞에서 평소답지 않게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마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군사 자료가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한 보고서를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문장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협력 없이는 공급망 재편 계획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 표현이야 외교적 수사로 흔히 쓰이니까요. 그런데 비슷한 문장이 다른 보고서에서도 계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업을 다룬 보고서에서도 방위산업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에너지 관련 문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쪽을 펼쳐들든 거기엔 어김없이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은 지금 중국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묘하게도 한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자력 발전,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 하나같이 미래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마다 한국 기업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건 3번씩 4번씩 반복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특히 조선 분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 그 자리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군함을 만들고 정비할 능력조차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너진 조선업을 되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 계획서의 한복판에 한국 조선사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자국의 안보 산업을 되살리는 일에 동맹국 기업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그때 산업정책을 오래 연구해 온 후배 분석가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게, 솔직히 하나만 묻겠네. 지금 미국 조선업 재건 계획에서 한국 기업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빠지면 계획 자체가 몇 년은 늦어질 겁니다. 당장 그만한 건조 능력을 가진 동맹국이 마땅치 않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미국이 못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정을 찍어내고 있어요. 미국한테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후배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자료 더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자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는 거대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기려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는 것도 기술을 운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과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배터리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이 손을 내밀 만한 몇 안 되는 협력 상대였어요. 저는 그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슴 한구석이 점점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보여주는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미국이 자국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굳어진 생각의 틀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며칠 전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건드리지 마.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노장은 제가 이제야 발견한 이 그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카드가 미국의 산업과 안보 곳곳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를 말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작 미국 자신이 곤란해지는 상황. 그래서 워싱턴은 반대하지 못하고 그저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평생을 군사력이라는 잣대로 나라의 힘을 재왔던 사람입니다. 전차가 몇 대인지, 전투기가 몇 대인지, 미사일이 몇 기인지 그런 숫자들로 강대국과 약소국을 가늠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힘은 제가 평생 들여다보던 그 숫자판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산업의 영역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한국을 재는 자를 처음부터 잘못 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묘한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한국이 있군. 정말이지. 어디를 펼쳐봐도 말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또 한 번 벽 앞에서 좌절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확신이 흔들리다 못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제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판단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의 발견 이후 저는 한 가지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한국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저 흔한 외교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대충 넘겼었어요. 정상들이 모여 악수하고 사진 찍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산업과 안보 깊숙한 곳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같은 기록도 전혀 다르게 읽혔거든요. 저는 그 회담의 세부 기록을 처음부터 한 줄씩 꼼꼼히 다시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가지 사안을 꺼냈습니다. 다름 아닌 핵 추진 잠수함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료 공급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올렸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미국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부에서 논의된 적은 있었어도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직접 올려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얼어붙었을 겁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그것이 늘 정해진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록 속 결과는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서 승인할 뜻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확인하고 당시의 보도 자료까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문을 닫는 대신 열어두는 쪽을 택한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던 워싱턴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당시 회담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인색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외교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절이 안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헤이즈 박사, 그 회담을 그냥 안보 회담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안보 회담이 아니면 그럼 뭐란 말입니까? 그의 대답은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거래였죠. 정확히는 서로가 필요한 걸 주고받는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걸 쥐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거기에 막대한 대미 투자까지요. 미국도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러니 한국이 핵 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무작정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줄 것이 있었고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협상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그려온 그림 속에서 한국은 늘 무언가를 청하는 쪽이었습니다. 해고산을 부탁하고 무기 도입을 요청하고 안보 공약을 다짐받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한국이 미국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은 허락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거래를 하러 간 거였어요. 손에 분명한 패를 쥐고 그 패를 협상 테이블 위에 당당히 올려놓을 줄 아는 나라. 어느새 한국은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쳐 1990년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30여 년 전 한국은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다가 조용한 신호 한 번의 계획을 접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 앞에서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고 무너진 미국 조선업이 손을 내밀 만큼 강력한 건조 능력을 갖추고 유럽 여러 나라가 줄을 서서 사가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상력의 무게 자체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미국이 침묵했던 진짜 이유를 또렷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이 반대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약해서 봐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반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을 막아서는 순간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협력에도 금이 갈 수 있었으니까요. 힘의 균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협상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 가을의 그 회담은 한국이 마침내 그 균형의 한쪽 축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그날 정리한 생각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미 거래를 하는 나라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석가로서 저는 사실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말하고 있었고 기록이 증언하고 있었으며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어둠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거부감도 아니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평생을 들여다본 대상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그런 떨림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협상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부탁하는 자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패를 손에 쥔 자만이 풍길 수 있는 거래하는 자의 냄새였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크게 놀랐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나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내놓았어요. 이름하여 장보고 M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당연히 잠수함의 재원부터 살폈습니다. 몇 톤급인지, 어떤 무장을 싣는지, 작전 방향은 어느 정도인지 평생을 그렇게 분석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정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잠수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한국의 태도였어요. 예전에 한국이었다면 분명 기다렸을 겁니다. 미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국 의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부처들의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말이죠. 늘 그래왔습니다.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가 답을 주기도 전에 먼저 선언해버린 겁니다. 8,0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자국 기술로 직접 건조하겠다는 계획, 그것도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목표까지 모든 것을 거침없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등줄기에 서늘한 무언가가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발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한 번 보고 또 보고 다시 봤어요. 화면 속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망설임이나 불안 같은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끝낸 사람들처럼 말이죠. 발표가 이뤄진 진해의 해군 기지 풍경도 함께 화면에 잡혔습니다. 도크 위로 거대한 크레인이 늘어서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에는 어떤 비장함보다 오히려 담담한 일상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미국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저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한국 조선 산업의 정통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8,000통읍 핵 잠수함을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건조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박사님.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강국이에요.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확보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연료와 외교, 딱 그 두 가지였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이번에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이렇게 먼저 발표해버리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즈 박사님, 그게 바로 달라진 점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판을 깔아요. 먼저 움직이면 상대가 그 위에서 계산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이면 상대가 그 판 위에서 계산을 시작한다. 그것은 약자가 아니라 분명한 강자의 화법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워싱턴에서 또 다른 인사를 만났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죠.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을 봐왔지만 한국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오는 건 처음 봅니다. 무모한 건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계산된 자신감입니다. 한국은 이미 자기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움직여도 두렵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그가 더 브리텄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만든 무기를 유럽이 왜 사겠습니까? 값이 싸서요?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 만하니까 사는 겁니다. 네, 그 신뢰가 곧 협상력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발표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그 계획이 불러올 파급 효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장보고 M 프로젝트는 단순히 군함 한 척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부품과 소재, 정비와 운용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산업의 사슬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만들어질 일자리만 4만 개를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이 축적되며 그 경험이 다시 다음 세대의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수만 명의 삶과 수백 개의 기업을 먹여 살리는 셈이었죠.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또 한 번 생각을 고쳐 먹어야 했습니다. 한국에게 이 잠수함은 무기인 동시에 산업이자 미래였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두고 늘 결과를 확신해야만 움직이는 나라라고 여겨왔습니다. 모든 변수가 정리되고 모든 허락이 떨어지고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야 비로소 한 걸음을 떼는 나라. 그런데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보며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결과가 확실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먼저 움직임으로써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실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자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거든요. 기다리는 나라는 늘 남의 결정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는 나라는 자신의 의지로 판을 짜고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한국은 어느새 후자의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봐온 한국은 늘 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망설이는 나라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강을 건너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떠오르는 생각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세상의 계산을 바꾸고 있다. 펜을 멈추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신감, 그것의 정체를 저는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건 막연한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쌓아 올린 실력에서 나오는 단단하고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발표 영상 속 차분한 표정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표정 뒤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잠수함을 설계한 엔지니어들, 조선소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수십 년 동안 같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어온 사람들, 장보고 N이라는 이름 하나에 그 모든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걸까? 그 질문의 답이 어쩌면 한국의 진짜 힘을 푸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열쇠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줄곧 엉뚱한 곳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늘 군사력만 봤습니다. 전차가 몇 대인지, 전투기가 몇 대인지, 미사일이 몇 기인지 그 숫자들을 표로 정리하고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며 한국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의 힘을 재는 가장 정확한 잣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제가 그토록 들여다보던 그 숫자판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전혀 다른 곳에서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70여 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변변한 공장 하나 없었고 가진 자원도 마땅치 않았어요. 세계의 그 누구도 이 가난한 나라가 다시 일어서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폐허 위에서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설계도를 빌려 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럽의 강국들이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한국이 만든 원자력 발전소가 머나먼 나라의 사막 위에 우뚝 섰습니다. 저는 그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가슴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협상력을 쌓아 올린 나라였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렇게 한층 한층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탑이 어느새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높이에 다다라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왜 워싱턴이 그토록 오래 침묵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가볍게 봐서가 아니라 너무도 무겁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한 동료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제 변화를 눈치챈 그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로버트, 자네 요즘 한국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던데 정말인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Amazing. 부끄럽지만 내가 30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본 한국의 진짜 힘은 뭐였나?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어. 7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힘이었지. 그 긴 세월을 견뎌낸 사람들 말일세. 전화기 너머로 그가 낮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자네 입으로 들으니 나도 뭔가 뭉클하군.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자료에서 봤던 진해의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항구에서 시작된 이야기, 거대한 도크와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들.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어쩐지 서늘한 공기를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어떤 두려움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는 데서 오는 위압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서늘함의 정체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긴장감이었어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처음으로 기지개를 켤 때 공기마저 팽팽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군사력 상위권에 올라선 나라. 반도체와 조선과 방산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전자권 환수와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30년 동안 꿈꿔온 목표를 스스로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나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보호받던 나라가 스스로 협상의 조건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는 길고 긴 성장의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협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고 세계가 주목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 제가 30년 동안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또렷하게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제 낡은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인정의 끝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벅참이었어요. 한 나라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제 발로 우뚝 서는 과정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다는 사실. 그것이 분석가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음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 보호받는 나라,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는 나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당당히 거래의 테이블에 앉으며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는 나라. 세계는 이제 그런 한국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로버트 헤이즈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을 군사력의 잣대로만 재던 낡은 분석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나라가 70년에 걸쳐 써내려간 위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한 장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하나의 믿음이 그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이 들어섰습니다. 국가는 의지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진짜 힘이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제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